수많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 물질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은 과연 안전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어느 독성학자의 실험실 바깥 이야기,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를 쓴 최진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파리 11대학교에서 환경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2002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환경독성학과 위해서 평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 책과 함께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최진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들고 이제 독성학자 최진희 교수님 오신다는 얘기에 벌써 오늘 문 열기 전부터 약간 오픈런하는 분위기로 지금 카페인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오시는 마음 어떠셨어요? 사실은 좀 긴장됐습니다. 긴장됐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나 제 연구 동료들인데 오늘은 좀 방송에 나간다. 그리고 또 생방송이다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또 EBS 또 로비에 딱 오니까 뽀로로가 있고 막 하니까 많이 긴장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 예쁘잖아요. 네, 약간 진짜 북카페 느낌이어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운전하다가도 가끔씩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카페를? 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제 독성과학 얘기하실 경우는 너무 많은 일상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내신 책은 그냥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잖아요. 책 작업이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은 평소에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이제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논문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동료 연구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교양 책은 제가 이 연구의 의미가 좀 더 넓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독성학 그리고 화학물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조금 일반 시민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그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또 쓰다 보니까 저도 연구 논문을 계속 쓸 때는 이제 데이터에 집중해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 책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내가 한 연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이 큰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돌아보게 되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큰 작업이었습니다. 과정 자체도 즐기셨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어려웠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논문과는 다른 차원에서 큰 의미를 어떤 저에게 준 작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문에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은 담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책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매일매일 그 실험실 가는 게 너무 즐거웠던 그 시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전날 이제 두고 간 것이 어떤 결과를 냈을까 궁금해가지고 지하철 내려서 실험실까지 뛰어간 적도 있으시다. 이런 얘기는 논문에 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자들은 이제 논문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처음 썼는데 그게 정말 데이터 뒤에 숨는 게 제가 익숙한 그런 연구자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쑥스러웠고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쑥스러웠고 좀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쓸 때는.
근데 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 그 데이터 안에 숨어서 얘기를 그 그쵸. 데이터를 예. 통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연구의 의미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맞아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와 도대체 어떤 학문이길래 이렇게 이 교수님을 작가님을 이렇게 뛰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막 궁금해지기도 하고 호기심을 더 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카페인님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셔가지고 인사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네요. 네, 이나라님이 최진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쩐지 독성의 이면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귀 쫑긋하고 앉아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독성의 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성이라고 할 때 딱 떠올리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책 통해서 조금 느꼈어요. 오해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독성학 하면 일단은 그 해골 바가지가 해골 표시가 있는 네. 화학물질 요거를 많이 네. 이제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네. 이제 얘기할 때 늘 독성학은 케미코 바이오 인터랙션이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케미코가 일단 화학물질과 바이오는 생물과의 이제 네.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독성인데 이걸 조금 넓게 보면 케미칼은 결국은 이제 세상 네. 그리고 바이오는 나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의 이제 관계의 학문이다. 저는 좀 더 넓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성학이다라고 큰 틀에서는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여러 면에서 독성학의 이런 그 개념이나 독성학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예전 1960년대에 그 임산부 입덧 치료제로 쓰이던 그 살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네. 그 약이 결국은 엄청난 기형을 일으킨 사지 기형을 일으킨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성학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이 비극을 계기로 이제 약물의 독성학, 약물이 얼마나 잘못 사용돼서 이런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약으로 접근한 것인데 오히려 네네 약인데 힘들게. 독성을 그쵸.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산업 현장에서 네.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그 폐암에 걸린 이유가 나중에 봤더니 어떤 특정 화학물질, 예를 들어서 이제 성면에 노출되는 화학물질들이 네. 이제 성면과 관련된 이제 그 질환이 밝혀진 부분도 사실 산업 독성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알려지게 됐고요. 네.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요즘 2010년 이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네.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보면 결국 나중에 밝혀진 것이 그 사건이 이제 독극물에 의한 그런 사망이었다. 그래서 이제 신경독성 물질이 발견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범죄 현장에서 그런 것을 밝히는 것도 독성학. 그래서 다양한 뭐 환경, 뭐 의약품, 뭐 산업 현장, 뭐 범죄 수사, 식품 네. 안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우리 안전을 지키는 안전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전과학이다. 굉장히 가까운 학문인데 맞아요. 이걸 독성학하면 굉장히 좀 멀고 어렵고 또 좀 무섭고 뭔가 이렇게 추리소설에서 네, 네. 읽었던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네.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추리소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왜냐하면 독성을 밝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밀접한 그런 학문입니다. 네네. 이 책 제목이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인데 네네.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 제목은 제가 그 챕터 중에 그
OECD가 내게 남긴 것이라고 네.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챕터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독성학은 그 이 화학물질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기전을 주는지를 네. 밝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밝혀졌으면 그걸로 그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이제 관리하는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네. 학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연결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벽한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가지고 정책에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에서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비단 그 회의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하면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이제 정책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네. 느낀 것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코 완벽한 때는 오지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라도 해가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데이터 뭐 완벽할 때는 오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논문을 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저의 어찌 보면 뭐 삶의 좌우명 같은 그런 게 돼버렸어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가 그래서 제 이제 이 책의 네.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수긍하게 돼요. 공감이 되는 그런 그렇죠.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진희 님이 교수님 목소리는 독성 없이 편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목소리 네, 어떻게 상상하신 거예요, 진희님. 그리고 사정화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독성학 너무나 기대돼요. 다이어리 챙겨왔어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록하시면서 들으실까요? 우리 음악도 한 곡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선곡도 해오셨는데 첫 번째 곡은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곡은 그 히어로라고 한 패밀리 오브 더 히어로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비포 시리즈, 비포 선셋, 선라이즈, 선셋, 네. 미드나잇 그 시리즈 아시죠? 그 알죠. 감독의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라고 하는 감독의 그 영화 보이후드라고 하는 네. 영화의 이제 주제곡인데요. 이 감독이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비포 시리즈도 그런 거고, 네. 그 보이후드는 같은 배우를 11년 동안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그쵸. 영화. 너무 놀라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시도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선을 쭉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영화를 저 감명 있게 봤어요. 근데 네.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 음악도 그래서 좋아하는 곡에서 가지고 네, 오시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이 제작 방식이 독성학과 무슨 아니요, 연결을 독서가 관련이 하실까 없고요. 싶었는데 약간 그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단면이 아니라 쭉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삶에 그걸 대한, 삶을 쭉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비포 시리즈도 어떤 같은 배우가 네. 근데 그거는 한 그 20대, 30대, 40대 때 그쵸. 찍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보이우드는 이제 보이가 쭉 가는 그 커플의 이야기, 이거는 보이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런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진희 교수님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고요. 이 책을 출간한 최진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는 사이에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제 취향 고백해 주셨어요. 네, 네. 다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시면서 이 감독도요. 김태우님 비포 시리즈 고은님이 좋아하는 영화 하셨는데 저도 네, 좋아하는 네, 영화여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이채림님 저도 비포 시리즈 광팬인걸요. 마음에 많이 와닿는 장면들과 메시지가 여전히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이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이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갑작스러운 호기심. 이 영화나 뭐 이 연구실 밖에서도 강의실 밖에서도 혹시 그 직업병이랄까? 이런 게 작동할 때가 있나요? 영화 볼 때 그럴 때는 그렇진 네네. 않죠. 그렇진 않지만 저는 약간 제가 한 어떤 거를 연결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연결성을 네. 뭐 이렇게 찾는 거 영화에서도 어떤 의미를 좀 찾고 제가 하는 것도 아까 케미컬 바이 인터랙션도 사실 화학물질하고 독성 딱딱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삶의 우리 세상과 나와의 관계. 그러네요. 그 관계 중에 이제 그거를 아주 이제 스페시픽하게 봤을 때 화학물질과 이제 어떤 세포와의 이제 관계로 네. 나쁜 관계를 독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 독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 찾기, 이어가기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일상 곳곳에서 발견하시겠네요. 네네. 이 책에 이제 파라셀수스 언급도 몇 차례 네네네. 되는데 그 파라셀수스의 그 모든 것은 독이며 용량이 네. 독을 결정한다는 말도 끝에 가면 책에서 네네. 관계로 연결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과 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독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점에 그렇게 끌리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됐을까? 네. 사실 제가 이 책의 제일 첫 그 작가의 말 제 첫 문장에 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복도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독성학이라고 써진 문을 열었다. 그리고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독성학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이제 처음 환경 독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환경 독성학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독성학이 뭔지 잘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교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교수님 아니었고 저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학생이었죠. 완전히 학생이었던 그렇죠, 시절에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배워본 적이 없었고 네. 그래서 근데 왠지 하고 싶더라고요. 독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너무 호기심이 생기고 네. 이제 환경을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석사에서 환경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독성학이 너무 하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근데 이제 왠지 끌렸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그렇죠. 모르지만 제가 제 직관을 믿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때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막 지하철에 내서 뛰어가고 날마다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힘드시기도 했겠지만 이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도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도 힘들지도 않았다. 아니 힘도 들었겠지만 네. 지금은 좀 그때 너무 재밌어서 그 길을 이제 30년을 하게 된 건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독성학이 또 그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또 얘기할 때 환경독성 첫 시간에 얘기할 때 독성학은 이제 두 얼굴을 가진 학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한쪽은 실제 이제 어떤 화학물질이 세포 내에 들어가서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를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기초과학적, 네. 자연과학적인 학문이고요. 순수과학적인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독성이 밝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독성을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설계하는 응용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기초과학적인 연구 부분과 이제 어떤 사회적 책무가 있는 응용과학적인 연구, 규제과학적인 연구 부분이 같이 갖고 있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네. 제가 어떤 기초과학적인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했을 때는 어떤 지적 희열을 느끼는 거고요. 이걸 발견했다. 굉장히 그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뭔가 그 비밀을 밝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기쁨을 느끼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제 쓰이기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또 진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람이 있죠. 책임감이 엄청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긴장감, 약간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파트와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책을 통해서 네. 안전하게 우리 사회가 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과학적인 기여를 한 두 면이 다 있어서 저는 그게 이제 독성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지금 이 방송 우연히 들으시면서 갑자기 독성학 하면서 눈을 뜨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운명처럼.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작가의 말에 끝부분에 이 책이 어느 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복도에서 독성학이라고 하는 문고리가 있을 때 그거를 잡는데 어떤 주저함이 없이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으로 드리고요. 무엇을 그릴지는 잠시 후에 작가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이 환경 독성학 강의 얘기 첫 시간에 이제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했었는데 또 질문도 던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이 뭔지 이걸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윤고은 작가님은 네. 가장 위험한 물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위험한 물질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불안감이 너무 큰 사람이어가지고, 예, 무서운 걸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네, 이게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쭉 이제 강의를 해오고 있으니까 같은 네. 강의를 매년 이제 첫 시간에 그 질문을 하는데요. 음. 근데 답변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임용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초반의 학생들은 거의 다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다이옥신. 그 대표적인 발암 물질, 네. 대표적인 아주 환경 독성 물질인데 다이옥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장 위험한 물질 이퀄 다이옥신. 그러다가 점점 뭐 환경 호르몬, 나노 물질, 미세먼지 이런 네. 식으로 점점 이제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뭘까요? 지금 우리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여전히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또 다시 떠오르는 새로운 독성 물질이 뭘까? 떠오른다기보다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일반인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환경공학을 전공하려고 온 그렇죠. 학생들이 있고 전공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완전 일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 독성학이나 어떤 독성학을 전공하는 아직 그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연 미세 플라스틱. 그렇죠. 우리 카페인님들도 아마 알아요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숙제 같은 느낌 맞아요.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과불화합물이라고 하는 PFAS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순히 바뀌는 게 뭐 유형처럼 바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유형처럼 바뀌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변화가 이제 시대의 환경 그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시에는 다육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 지금은 이제 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전에 새로운 관심 물질 리스트가 들어온다. 떠오르는 물질이다. 뜨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그 전 물질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슬퍼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막 이제 떠오르는 물질이 이제 당시 다이옥신이다. 그럼 떠오르는 물질, 당시 다이옥신 떠오르는 물질이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러면 그때는 막 이게 어떤 물질이야? 그럼 이게 발암 물질이야? 어떤 물질이라서 계속 그 물질에 대해서 독성을 막 기전으로 규명하고 어디서 검출되는지, 어디 물고기에서도 검출된다, 어디다 뭐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거는 그럼 이 정도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같은 물질은 아주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도대체 사람과 생태계에 어떤 물질을 그 독성을 주는지 그거를 또 연구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약간 라이프 사이클이 다를 뿐이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이 한 챕터에
화학 물질은 쌓여간다라고 하는 그 챕터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구 생애 주기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신 표현도 너무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주수정 님이요. 아, 궁금해서 읽고 싶었던 책인데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제목도 와닿고 완벽을 쫓다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박사과정도 수료에 그쳐버린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 책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으니까요. 진짜 저는 맞아요. 그거는 네. 제 책에 이제 어떤 연구의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이 된다. 이거를 떠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모든 어떤 다른 분야, 그다음에 저희 삶 전반도 우리 사는 것 그렇지 그러네요. 않나요? 그쵸.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완벽한 때 기다리다 이 순간도 놓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요. 그 로제의 그 네. 톡식 틸리엔드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게 다 아시죠? 너무나 저희 북카페에선 처음 들어요, 지금. 그러시나요?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시군. 네, 근데 노래 제목에 가요 제목에 톡식이 들어간 게 너무 드문데, 톡식이 들어갔네 하고 딱 봤는데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 함께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의 책은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고요. 최진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준비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랜만에 얘기 딱 드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하시는 요 답을 듣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지금 뭐 몇 살 때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다. 뭐 40년간 지금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림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리시는 감사합니다. 거. 그래서 오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나요?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네. 방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냥 집에서 그려보고 있는 것 중에 막 꽃 그림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또 봄이니까 이 네. 봄에 꽃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꽃 에디션으로 오늘 준비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차정화 님이 아는 게 병이라고 교수님 일상생활이 너무나 궁금해요. 일상생활이 너무 궁금하시대요. 저의 일상은 저는 그 연구자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일상.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강의하고 네. 학생들에게 연구 지도하고 논문 쓰고 그리고 회의하고 근데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이제 정책에 활용할까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회의나 그런 것들을 외부랑 회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덕업일치가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게 너무 다행일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일상이 다 지금 이렇게 뭐 흡수된 다른 것도 느낌. 하죠. 다른 것도 하죠. 영화도 보고 네. 뭐 그림도 그쵸. 그리고 그런 그러네요. 것도 있지만 네, 그러네요. 연구하는 내에서는 그런 대부분의 연구자의 삶이 그렇죠. 교수님 연구자의 삶이 강의하고 학생들 대학원생들 연구 그러네요.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른 연구자분들 또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이제 그 소통하고 네. 소통이 회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과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으면 또 지속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 제일. 지금도 뛰어가시나요? 뛰지는 않습니다. 이제 뛰진 않으시고요. 않고요. 네, 네네. 그러나 뛰는 마음으로. 자, 김은주님 제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맨날 체력을 더 길러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합니다. 기다리지 그냥. 말고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많이 꼽는 그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책에 보니까 바다 거북 이 정말 플라스틱 때문에 죽거나 이 연구를 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독성학의 여러 분야 중에 이제 생태 독성학, 인체 독성학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양쪽을 다 전공을 했어요. 박사과정 때는 생태 독성학을 전공을 했고 네. 포닥 때 또 인체 독성학을 연구를 해서
저는 이제 항상 두 개를 연결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모든 게 이제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뭐 데이터나 방법이나 연구비나 압도적으로 인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네. 생태 쪽에서는 사실은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결국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을 또 잘 관리해야 되는 그죠. 거거든요. 끊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인체 독성학에서 얻은 이 풍부한 정보를 생태 독성학에 어떻게 연결할 수 없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있는 어떤 연구를 인체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생태에 연결해 볼 수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이제 분자 도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영향을 인체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신뢰하는 이런 그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연구진 그 해양과학 기술원에 심원준 박사님, 홍상희 박사님이라는 연구진들과 연구를 교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하고 어떤 브레인스토밍 미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제도에 내려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여름방학에 네. 학생들하고 저희 학생들 다 같이.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워크숍 내에서는 뭘 어떻게 하지 이제 세미나 발표했을 때는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려갔으니까 뭐 회식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뭐 이렇게 애프터를 했는데 그 애프터 하면서 이제 그 해양과학 기술원에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 바다 거북이 폐사돼서 해양으로 이제 연안으로 오게 되면 그거를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다 거북이 배를 가르면 거기에 이제 엄청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플라스틱이 이 바다 거북의 죽음의 원인인가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바다 거북. 네. 또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인체 독성학에서 했던 그 분자 도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러면 그 바다거북에 적용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약간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긴 한데 그러면 사람하고 바다거북에 있는 겉은 다르지만 그 분자 수준에서는 비슷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작한 연구인데 너무 중요한 연구고 흥미있는 연구라서 이제 재밌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바다거북의 사례가 거의 첫 번째일 수 있고 이제 무한히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시도 자체가. 네네.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던 부분이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네네. 지점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동물 실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좀 의외다 싶었던 게 또 의외로 이 동물 실험이 예측성이 높지도 않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밝혀주신 부분이 흥미로워서 전달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부분인데요.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이제 첫 제목이 나는 다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제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체 독성학을 연구하던 시절에 동물 실험을 진짜 했어요. 매트로 한 1년 정도 굉장히 이제 그 헤비한 동물 실험 직접 해봤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동물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시간,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동물 실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해서 인체 사람한테 그대로 안전성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이제 밝혀지면서 동물 실험이 무조건 이제 해오던 대로 했던 부분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줄여가는 것이 이제 독성학계 그리고 지금은 독성학계를 넘어서서 모든 생명과학 연구에서 큰 트렌드가 됐습니다. 큰 트렌드가 됐다. 약간 반발, 기존 방식을 또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지 그런 건 또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정확하다라는, 동물 실험이 어떤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에서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사람도 이럴 것이다라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 실험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한 연구가 뭐 본물 터지듯이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독성학에서의 가장 큰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법,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을 NEMS라고 해서 New 네. Approach Methodology, 제가 여기서 썼는데요. 신규 접근법으로 이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좀 그 대표적인 어떤 큰 틀이, 동물 대체 시험법의 큰 틀이, 한 축은 인체 장기를 모사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미니 브레인, 뭐 미니 뭐 하트,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든 장기를 이제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네. 키워서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생명과학적인 기술 부분이 한 파트가 네. 있고요. 또 한 파트는 이제 빅데이터 AI를 이용해서 이제 그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독성을 예측하는 파트, 인실리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인비보라고 하는데, 네. 인비보가 이제 세포를 기반으로 한 인비트로,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독성학인 인실리코, 요 두 가지 그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 시프팅이 되고 있다. 와. 그게 이제 독성학의 이제 가장 어떤 방향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향 전환도 전환인데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르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AI까지 이렇게 AI 기술까지 이제 여기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도,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공유가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한 챕터에도 AI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썼는데요. 네. 사실 AI가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독성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성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들이 지금 있지만 독성을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존 동물 실험으로는 거의 물리적으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도, 비용도, 뭐 윤리적인 부분도 그쵸. 도저히 어떤 한계가 봉착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AI 기반 독성 예측이 전 실질적인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적된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아직 데이터가 없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건 저희 학생들의 이제 그 추천인데요.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EB에 나가는데 네. 노래를 가져가야 된다 했더니 저희 학생들이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게 아이유의 잔소리인데, 제가 사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으니 빨리 정리해서 논문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얘기들을 자잘하게 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노래가 약간 사랑의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의 그런 얘기가를 사랑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완벽한 좋습니다. 때는 오지 않으니 지금 정리해라. 이게 제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좋습니다. 이 잔소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고요. 이 책을 쓰신 독성학자 최진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606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독성학, 이 화학 약품을 떠올리면 딱딱하고 냉철한 느낌인데, 오늘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과 영화 다 너무 인간적이고 따뜻한 취향이시네요. 교수님 목소리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얘기도 워낙 많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오늘. 권수현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독과 일상의 닮은 점이 생각났어요. 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삶과 함께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독들이라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적당히 친해지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책도 찾아 읽으시겠다고. 이 생각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적당히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독성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완전히 독성 물질에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도 많이 썼지만 이제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가 네. 이제 말씀하신 이제 모든 것들은 독성 물질이고 용량이 독을 결정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500년을 지난 지금도 독성의 가장 핵심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다. 이게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며 써야 된다. 그래서 안전력을 찾아가서 잘 관리하며 써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지금 규제 독성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잘 관리하면서. 그렇죠. 안전한 용량, 안전한 네. 농도를 찾아가는 게 이제 그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환경 기준을 만들고 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수현 카페인. 님이 보내주신 이제 적당히 친해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만들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화학물질에 완전히 프리한 뭐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네. 뭐 야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런 현대 사회를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필수적인 거고. 그랬을 때는 잘 관리하면서 그래서 독성학의 개념을 가지고 파라셀수스의 개념으로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런 특히 정책을 만들거나 네. 그 정책을 적용하거나 할 때 또 이런 부분은 꼭 그래도 너무 중요하다. 꼭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책 마지막쯤에 이제 네 번째 챕터에 그 네. 하나가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는 유제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유죄 추정의 원칙.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인데 네. 도발적인 이제 형사 절차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이제 제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입증인데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사실 그 반대로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네. 의심하고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좀 입증되기 전까지는 얘도 잠재적으로 독성 물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어떤 선제적인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단 개발해서 일단 쓰고 독성이 나타나면 그제서 이제 어떤 피해가 나타나면 독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독성 규명되면 이제 어떤 관리하고 이런 네. 패턴 사후 어떤 약방문적인 패턴이 그렇죠.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렇죠. 환경사고, 뭐 화학물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고 대표적인 게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 비계기 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내기 전에 어떤 마켓에 나오기 전에 어떤 안전한지를 먼저 테스트하고 먼저 검증을 받고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 한참 돼서 뭐 유럽 연합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위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사전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 그래서 그 어떤 캐치플레이로 얘기하면 노우 데이터 노우 마켓. 데이터 없으면 시장을 못 내놓는다. 네.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독성 데이터인 거예요. 필요하네요. 네. 안전하다는 증거 없이는 세상에 못 내놓는다. 이 네. 원칙에 따라서 이제 EU에서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EU 규제를 이제 동참하는 나라들이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화학평법, 화학제품안전법, 네. 화학물질 관리법 같은 화학 3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3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도 그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전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더 궁금한 것들 책을 통해서 계속 만나시면 좋겠고요. 오늘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꽃 에디션 받으실 분 이채림님, 권수현님 그리고 1263 쓰시는 카페이님 세 분이고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댓글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제 벌써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어떤 것일까요?
너무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카페인 분들 그리고 작가님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독서학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완벽한 때는 오지 않으니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을 새기게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